또 이제 사실은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면 일상으로 저희가 느낄 때는 그냥 뭐 욕설이나 비하 발언 이런 정도인가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어요. 배달 서비스 앱을 통해서 뭐 배달 폭탄을 보내는 그런 사례 있고요. 또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 앱을 통해 가지고 피해 학생을 등록시키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단순한 게 아니다. 정말 끊임없는 모습으로 진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사실 법치 국가고 이제 사적 복수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잖아요. 이제 뭐 물론 얼마 전에 우리 되게 그 드라마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3프로TV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 사회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분들을 모셔서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루기는 했었는데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회사나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폭력, 따돌림, 괴롭힘 이런 거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법률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을 모셨는지 한번 소개를 바로 해드릴게요.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님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네.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 푸른나무재단 어떤 곳이에요? 저희 푸른나무재단은 그 1995년에 설립이 됐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다시는 나와 같은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 아버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립한 단체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근데 학교 폭력이란 용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때는 학원 폭력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폭력이란 용어 자체가 사실 없었는데 저희가 최초에 활동할 때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푸른나무 재단으로 28년째 저희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학교 폭력 개념도 없던 시대에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NGO로서 28년간 이렇게 이어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 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학교 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이렇게 아젠다로 이끌기까지의 많은 활동들을 해왔고요. 저희 재단이 크게는 이제 3가지 영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담 치유 활동에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립 초기부터 1588-9128이라는 이제 학교 폭력 상담 전화를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께 상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대면에서 하는 상담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한 이런 활동들 그리고 정말 긴급한 사안들이 있으면 현장으로 즉시 출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피해 학생들 그 보호와 조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분야가 있고요. 출동을 한다고 하면 학교로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으로 출동을 하는 건가요? 학교로 가기도 하고요. 가정으로 가기도 하는데 학교보다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동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 채널로 저희가 들어오는데 상담 전화를 받다가도 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언론에 나오는 정말 위중한 큰 사안들을 저희가 연락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전국에 한 지부가 10개 조금 이상 있는데 전국 지부를 통해서 긴급한 사례가 오거나 또 각 이렇게 교육청이나 이렇게 활동하는 선생님들께서 이 친구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출동을 하는데 출동해서 도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학교폭력 피해 받으면 피해 학생 혼자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 가정에 계신 학부모 그다음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긴급한 가정에 출동을 해서 상황을 좀 파악하고 법률 자문이나 그다음에 생활 지원, 뭐 의료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즉각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기업과 또 시민분들의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지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출동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 같은 경우에는. 법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님들께서 상주하시기보다는 네. 이렇게 자문을 해주시고 네. 뭐 연결을 해주시는 그런 맞습니다. 이게 또 학교폭력 상담이라는 게 조금 특이한 것이 일반 상담처럼 정서적 문제만 다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사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안 처리와 관련된 이런 법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저희 전문 상담원들이 다 이제 대응을 해드리고 더 이제 깊숙하게 뭐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실 때는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촉한 자문 변호사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지방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서 도와주시는 자원봉사해 주시는 그 법률 변호사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상담 전화, 상담량 정말 많아졌죠. 네, 늘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 실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2021년에 그 학교폭력 폭로 현상 유명인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이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021년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전화가 한번 폭증했거든요. 과거 사안으로. 그때는 성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전화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학창 시절에 있는 학생들이지만 과거 그 전에 교급에 발생했던 이런 학교폭력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전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도 사실은 뭐 여러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이제 저희가 엔데믹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등교가 정상화됐고 그러면서 학교폭력 피해율이나 상담 전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는 피부로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막 들어간 8살 친구가 1588에 9188 전화해서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보다는 어느 정도 고학년으로 가야 좀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최근에 사실 이제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연령이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들께서 많이 문의하세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도 학교 폭력이냐?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노출됐는데 혹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하시고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그 이상 친구들이 오고요. 근데 안타까운 전화들이 많죠. 예를 들면 굉장히 심각한 피해인데 당장 도움을 주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참고 참다가 전화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면 그냥 아직은 제가 일단 조금 더 견뎌볼게요. 그러고 더 안 되면 뭐 얘기할게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전화 끊고 나서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도와주려면 주변의 어른,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조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른에게 연락이 가야 되는데 그 선까지는 어렵지 않나요? 본인이 전화한 거라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사실 상담 전화에서 신고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117이라는 번호는 신고와 상담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설득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너가 받은 피해 상황은 학교폭력 피해가 분명하고 이게 너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에 전화 잘했다. 이렇게 이제 조금 힘도 넣어주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도와준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그런 사례들은 또 잘 챙겼다가 이후에 다시 이렇게 또 전화가 오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자들은 보통 나의 잘못인가?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런 괴롭힘을 당하나 내가 이런 따돌림을 당하나 자책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 상담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잘못한 거 아닌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뭐 키가 작아서 뭐 내가 혹시 소심해서 내가 뭐 잘하는 게 없어서 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심하다고 키가 작다고
뭐 잘난 게 없다고 저희가 폭력을 받을 이유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아니다. 학교 폭력 피해는 본인 잘못 아니고 가해 행위를 한 학생들의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를 늘 사실은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뭐 상담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실 재단 안에 위드위 센터라는 그 피해 학생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이제 학교 폭력 피해로 학교 가기 어려운 친구들이 이쪽으로 와서 출석 인정도 받으면서 이렇게 일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학생들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잘 이렇게 회복해서 가는 학생들 보면 학교 안에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그 지지와 작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조력자 네, 분들의 네. 역할이 진짜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른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회복하고 일상으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정말 체감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요. 학생들이 만약에 10명이 전화 왔다. 그러면 그 10명의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에게 알리는 아이들은 얼마나 돼요? 뭐 전화 수치로는 사실은 뭐 즉각적으로 부모님이 대답할 알고 수도 계시니라고 없지만, 했을 때. 근데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네. 매년 그 전국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물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 네. 학교 폭력 피해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했냐? 근데 그 중에 10명 중 2명은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해요. 2명이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0명 중 2명 정도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묻죠. 왜 도움을 요청 안 했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도움을 요청해도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이 응답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명 중 2명은 아무 도움 요청하지 않지만 나머지 학생들 보면 가장 많이 도움 요청하는 게 부모님, 그다음에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주변 친구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2명이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 저희 실태 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받은 친구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니? 라는 거 물었을 때 한 53% 정도 학생들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 한 절반이 자살이나 자해충동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 문제가 정말 개인의 문제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조금 성숙한 친구일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알리는 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이런 따돌림을 당하고 내가 부족해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게 좀 알리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죄송하거나 네, 걱정시키는 많아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이 알게 됐을 때 당장 학교에 가자. 막 이렇게 오히려 더 흥분을 하니까 네네네. 보복이 두려워서 네네. 오히려 문제 네네. 일이 더 커질까 네, 봐. 맞아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런 고민이에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잘 해결될까? 또 괜히 내가 시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냥 또 아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내 탓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사인이라도 뭔가 학교폭력 피해 받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치유하는 시간도 더 배 이상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이런 네. 작은 사인들. 예를 들면 뭐 지나가는 말, 그다음에 말투의 변화, 그다음에 수면 습관이 갑자기 변했다. 생활 습관이 조금 평소와 다르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 이렇게 체크하시는 네. 촉을 조금 민감하게 세우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그 부분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런 전조 증상? 전조 증상.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약간 수면 패턴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한다든지 네. 예를 들면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말에도 이게 이제 사춘기 증상이라고 사실은 그냥 넘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지나가는 말인데 뭔가 학교와 관련된 조금 부정적인 단어들을 드문드문 한다든지 네. 뭐 학교가 뭐 재미없다는 등 뭐가 힘들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뭐 용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이 막 발생한다든지 또 기존에 하지 않았던 뭔가 뭐 학원을 빼먹고 이런 횟수가 되게 잦아지고 뭔가 숨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핸드폰을 보고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폭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모님들한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주로 사용하는 앱은 뭔지 게임은 뭘 하는지 그중에 우리 아이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교폭력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이들이 물론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는데 같이 게임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최근에 이런 학교폭력 양상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뭐가 뭔지 알고 계셔야 사실은 요게 학교폭력이구나. 요게 조금만 더 가면 사이버 폭력 또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아시려면 교육이 필요하신 거죠. 근데 현행 법상으로는 사실 할 수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학기당 한 번.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받게 되어 있으신데 소장님 혹시 받으신 기억이? 저는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예. 이제 아마 곧 하실 텐데 네. 근데 그거로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사실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직접 찾아보시고 학교폭력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가해가 됐을 때 또는 피해가 됐을 때 내가 뭐 하면 되는지 사안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도움을 내가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 푸른나무 재단 채널에도 1, 2분 뭐 이렇게 소식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또 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점심시간이나 잠깐 시간 이용하셔가지고 5분 정도 내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부모님의 평상시의 태도는 숙제했어? 공부해? 막 이러다가 네. 갑자기 이런 학교 폭력 얘기가 나오면 네. 엄마한테 다 얘기해. 막 이렇게 갑자기 네. 정말 성적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아이도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네, 그런 맞아요. 하나하나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그런 게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올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도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갔으니까 오늘 하루 잘 지냈니? 뭐 너를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은 없었니? 혹시 네가 다른 친구 마음을 상처 준 말은 안 하고 왔니? 뭐 그런 거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매일의 패턴이니까 네. 이제 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없어. 괜찮아, 좋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요. 근데 참 그런 관심이 네, 필요하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이 어떤 성적에는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그렇죠. 성적에는 예민한데 인격을 기르는 일에는 네. 예민하지 않으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성적 1점에는 굉장히 예민하지만 내 아이의 인격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네. 부모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학부모라고 맨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소장님 하고 계신 부분 말씀드리니까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근데 이제 평소에 공부만 얘기하다 갑자기 네. 할 수 없다 하셨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런 사인을 보냈다는 건 도와달라는 의미잖아요. 맞아요. 온전히 내 편이 돼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 조금 압박을 하셔더라도 그런 징후가 보이거나 아이가 그렇게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애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조금 개입을 하시는 것이 저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본부장님도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의 피해자 가해자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학생들일 수도 있고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이제 본부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내 아이가 만약에 뭐 가해를 하고 왔다 아니면 피해를 받고 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최초의 일주일 뭐 혹은 앞으로 시간의 흐름에 거쳐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부장님이라면 뭐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제 피해와 가해가 좀 다르겠죠. 네.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일단 안정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갑자기 이제 피해 얘기하면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그랬어?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렇게 취조하듯이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되는 마음이 크시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저도 맞닥뜨리면 차분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는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거. 그동안 너가 그렇게 혼자 끙끙 앓느냐고 너무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엄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 거 정말 잘한 행동이야.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해서 일단 아이의 마음을 조금 지지를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아이가 조금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상황을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럼 언제 어떻게 뭐 어떤 방법으로 혹시 너가 이런 상황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것을 본 친구는 있니? 이제 증거 수집 단계에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피해받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거가 또 필요해요.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시면서 주변에 목격한 학생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뭐 증거로 활용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때 너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탐색을 하셔서 조금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시간 단위별로 조금 기록을 쭉 이제 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이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볼 때 엄마가 볼 때는 너가 굉장히 힘들었고 학교폭력이라고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관계 회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신고를 해서 그 학생이 조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엄마가 뭐 직접 이렇게 연락해보는 방법도 있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한두 세 개 정도 있으면 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방향을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그때 학교폭력 이렇게 폭로 현상 나고 나서 네. 전화 오셨던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때 나랑 상관없이 엄마가 화해했다. 나 그거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례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또 역으로 나는 그냥 사과받고 그냥 그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길 바랬는데 엄마가 그거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더 내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현재 시점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처벌 원했다가 그냥 사과하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처음엔 그냥 사과하고 싶다고 하다가 나중엔 처벌하고 싶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입장 바꿨다고 너 저번에는 또 이렇게 하더니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바뀔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그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사안을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아이가 신고하고 싶어요 하면 이제 학교폭력 신고하셔야 되는 거죠. 학교나 뭐 117이나 이런 데로 가서 신고하시고 최근에는 또 이제 흐름이 학교폭력 신고도 하시고 뭐 형사나 민사도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사안에 따라서 좀 위중하거나 뭐 성관련이나 그다음에 신체적 손실이나 뭐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막중하다 이러면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 단계로 이제 신고 절차를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나 그냥 이번은 화해하고 넘어가고 싶어. 한 번은 원래 친했던 친구니까 걔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한 번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교에 요청을 하게 되겠죠. 학교에 무조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딱 있나요? 지금 제도는 이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면 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동의 를 얻어서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제 관계회복 프로그램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아주 많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어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대책이 곧 나올 거잖아요. 네. 거기에 아마 그와 관련한 부분들도 많이 담길 걸로 저도 예상을 하는데 네. 제도가 있습니다. 여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조금 전문가가 개입해서 잘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까 가해자도 물으셨는데 네. 이게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늘 상담을 받지만 피해자분들과 가해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호의 욕구예요. 그렇죠. 네,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들이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고 가해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늘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라도 정말 피해될 수 있고 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학부모가 됐었을 때 어떻게 하실지 한 번쯤 꼭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사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 폭력 가해가 됐으면 저도 먼저는 이제 상황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아이 말을 먼저 듣고요. 근데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사실은 아이가 잘못돼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의도하는 게 아니고 기억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사실 기억을 다 못하는 거고 그렇게 네. 해서도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아이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는 쌍방이나 억울한 가해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아이의 말을 들어보고 네. 그중에서 학교폭력으로 느껴지시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도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른 친구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 또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막 괴롭힘이 지속이 돼서 참고 참다가 못 참아서 이렇게 한번 욱해서 반응했던 게 또 오히려 이렇게 가해 행위로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일 때는 그 이전의 상황들까지 조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억울한 가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상황 파악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피해 학생 측의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보셔야 되겠죠. 네. 당연히 들어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일단은 어떠한 행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피해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 그거 물어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물어보시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들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 네.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십니다. 네. 이게 이제 아직은 가해와 피해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네. 그 사안 조사 단계가 사실은 이루어지면서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학교에서 지금 현행 법상은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잘 말씀드리고 또 학교 안에 있는 책임교사 그다음에 학교 전담기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잘 의사를 전달하셔서 피해 학생이 정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빠르게 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한테도 이후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명백한 가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치 네. 경감을 위해서 불복 절차를 하시는 이런 행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정말 피해 학생들에게 2차, 3차 그 가정의 고통을 안기는 거거든요. 그게 미래에 봤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에게도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네. 이미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해자의 부모라고 했을 때 내 자식의 그 피해자의 1번 항목이었던 마음 체크. 네. 가해 친구에는 안 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가해 친구도 혹시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푸는 방식이 아주 잘못됐었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뭔가가 맺힌 게 있거나 뭔가 불만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그 친구가 있죠. 잘못돼서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체크가 맞아요. 0번이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피해든 가해든 그거예요. 우리 아이를 믿는 거죠. 믿어주고 온전히 너가 나의 1번이다. 그리고 너를 소중히 하는 거 그리고 그걸 넘어서 남도 소중히 하는 게 사실은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해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제 얘기하셔야 되지만 아이 자체를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 아이에 대한 마음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엄마가 이렇게 조금 엄마로부터 소외되는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해 학생들 중에 이제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상담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거고 이제 일정 부분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 행위에만 맞춰서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다시 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하고 병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병원 진료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뭔가 검사나 상담에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 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그래도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인식을 변화했다고 저는 느끼는 것은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를 괴롭혔다 이런 전화가 이제 있어요. 네. 실제로 괴롭혔는데 정말 내가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자기도 너무 당황스럽다. 부모님께서도. 근데 지금 이것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 너무 반갑죠,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 연락 오시면 저희가 사실 본부에서는 피해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치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시설 중에는 가해 학생 특별교육하는 기관들도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도움 받아서 지금 한 행위들이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저희 실태조사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가해 학생들이 조사해보면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모르고 했어요. 뭐 장난으로 했어 이런 대답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래서 그 이제 부모님은 현명하게 캐치를 바로 하신 거죠. 아 얘가 했던 행동이 어른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거 폭력인데 얘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인식하시고 사전에 교육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방이 될 수 있죠. 재발 방지할 수 있죠. 가해 학생들이 전화하는 경우도 있나요? 조금 억울한 가해 학생들은 있어요. 선생님 제가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죠. 주로 어떤 경우예요? 뭔가 막 오히려 맞다가 한번 딱 때렸을 경우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막 맞다가 이제 너무 지속적인 모욕적인 언어 폭력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비하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 막 계속 듣다가 참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모르고 그냥 그 학교폭력 현장에 따라간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갔는데 거기에 뭔가 학교폭력이 있었고 나는 정말 모르고 갔어. 근데 이게 다 같이 방관 그다음에 가해자로 묶여서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저희가 심의 받을 때도 정말 알고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모르고 갔다면 거기에서 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이제 사이버 폭력이 사실 많아지면서 이런 거는 비일비재해요. 단톡방에서 뭔가 이렇게 한 학생을 괴롭히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 자체만으로 거기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동조하는 크크크 흐흐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신고된 경우인데 이거는 사실 근데 억울하다고 또 할 수만은 없는 것이 뭐냐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것을 동조 행위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수가 한 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남긴다는 것은 피해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같이 동조한 행위인 거죠. 근데 이제 억울하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이런 부분도 학교 폭력이 된다고?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난과 폭력, 괴롭힘 이거의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도 물론 있죠. 그런데 뭐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래서 오늘 그냥 툭 하고 장난을 쳤는데 갑자기 상처를 받았어. 막 학교 폭력이 하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저희 실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아니 이것도 학교 폭력인가요? 아니면 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학교 폭력 맞죠?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 보면 정말 교묘하게 따돌리는 경우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피해 학생만 쏙 빠진 뭔가 단체 사진을 공개적인 SNS 뭐 프로필 사진으로 쫙 올려놔요. 그럼 피해 학생 혼자 빠져 있는 거, 소외감 너무 느끼죠.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이제 피해 학생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의 어떤 행동을 지칭하는 자기들만의 이런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뭐뭐 얘기하면 단체 행동이 이루어지고 뭐뭐뭐뭐 하면 또 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증거는 없죠.
그런데 굉장히 괴롭죠.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도를 넘은 장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사실 애매하지만 도를 넘는 장난은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피해로 본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봤던 것 중에 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의자 빼기, 단순하게 말하면 뭐 의자 이렇게 몰래 빼는 것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벌레 공포증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있잖아요. 성인분들도. 그럼요. 근데 사진을 막 벌레 사진을 장난이라고 막 보내거나 아니면 벌레 잡아다가 막 던지거나 이러면 그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공포스럽죠. 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거는 뭐 일상이고 그다음에 신체 약점을 들춰가지고 계속 놀리고 비하 발언하고 이런 것들인데 장난이라고 하지만 피해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 이런 것들 느낀다고 하면 학교폭력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생활에도 어른들도 그렇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뭐 예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부러 네. 조금 비하하면서 네. 웃기려고 하는 거기에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뒤통수가 뭐 이렇게 납작한데 뭐 뒤통 어디 갔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가면 사실은 그냥 웃고 넘어가면 네. 그거는 네. 폭력이 아닌데 그거 너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진짜 폭력으로 될 수도 있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학생들은 성인과 조금 다른 게 네. 학교라는 공간이 사회생활의 거의 전부인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 주는 행동들을 계속 이렇게 받으면 자아가 지금 형성하는 시기잖아요. 네. 성인과 다르다는 거죠. 성인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다 맞춰졌고 자아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만 네.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이어지면 뭐 얼마 전에 연구 결과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초기 성인기까지 연장이 되어서 제대로 된 성인기로의 이행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느끼는 이런 그 고통들, 감정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 3프로TV를 보시는 그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그럼요. 수치스럽거나 약간 창피했던 거,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면박 줬던 그 장면 기억나시잖아요. 나죠. 네, 그게 사실은 평생토록 가는 거고 이제 그 폭로 현상 있었을 때 저희 쪽으로 막 굉장히 진짜 많은 전화가 왔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정상 생활하고 계시다. 뭐 결혼도 했고 이렇게 정상 가정을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런 게 막 나올 때마다 그때 그 내 수치스러운 감정들,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정말 좀 괴롭다 이렇게 하시는 전화들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으려면 학교 생활하는 중에 재학 중에 잘 해결돼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정말 장기간 고통이 이어질 수 있는 게 학교폭력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하시는 일 중에서 출동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출동 이러면 정말 지금 당장 갈게요. 막 뭔가 이렇게 막 네. 그런 네, 게 있는데 구체적인 좀 사례 예를 들어주실 수 네네. 있으세요? 이럴 때 정말 네. 출동을 한다. 그래서 출동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준다. 네. 저희가 이제 출동하게 되면 여러 채널에서 이렇게 출동해야 되는 사례들을 접해요. 그 전화 상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나오는 심각한 사안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주변에 이웃이 신고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은 사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학교폭력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엄마도 뭐 이제 아이도 에너지가 없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심각해.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저희 주변 분이 이렇게 신고해 주신 경우도 있는데 가서 보면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유형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언어, 신체, 따돌림, 뭐 모욕, 명예훼손, 뭐 성,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뭐 기억에 남는 사건들 뭐 굉장히 많죠. 누가 가세요? 출동하실 때? 저희 상담원들이 직접 갑니다. 아. 저희 상담원들이 전화 받고 나면 이제 2인 1조로 저희가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별도 조금 고려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성사안일 경우에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 여자 상담원들이 나가게 되고 이제 남학생 동성 성사안도 사실은
빈번하거든요. 네. 수위가 꽤 높아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은 이제 남자 상담원들이 굉장히 귀한데 저희가 있어서 남자 상담원들이 출동을 하고요. 출동해서 아이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부모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 상태에 따라서 이게 사실 저희한테 또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정말 그 아이 상태가 조금 힘들다 하면 당장은 아이를 만나진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쭉 듣고 이제 저희가 처리 과정을 도와드리는 거죠. 도와드린다는 의미가 지금 이제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 절차상에서 도와드릴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법률적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법률 자문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생활적으로 힘드신 부분들이 계세요. 이제 학교폭력 피해 받으면 사실 아이가 뭐 자해나 자살 충동 같은 거 있으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생활에 약간 문제가 발생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업이나 시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갖고 있는 이런 후원금으로 이제 즉시에 조금 도움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돌아와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후 관리를 하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병원에 가고 있는지, 뭐 약은 잘 먹고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잘 성공적으로 조금 복귀한 친구들을 보면, 네. 분리가 된 친구들, 네. 돌아가야 되는 학교에 가해 학생들이 분리가 돼서 없어진 경우, 그런 경우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께서 정말 이렇게 지지를 잘 해주셔서 또 학교에서 그런 자원이 있어서 누군가 한 명이 큰 도움을 해주실 수 있는 자원이 있어서 학교로 돌아가서 이렇게 조금 마음의 문을 열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잘 하는데 끝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조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호자분이 보고 계시니까 뭔가 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물었더니 이제 학교폭력 피해가 있었고 주로 그게 이제 화장실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화장실 안 가려고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먹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이제 사이버 제가 굉장히 폭력 많아진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예요. 근데 사이버상에서 뭔가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지역 뭐 이렇게 커뮤니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단 폭력이 돼가지고 아이고. 굉장히 큰 신체 손상이 있었던 이런 친구도 있었고 또 이제 입에 담을 수 있는 욕설과 비하 발언 이런 게 뭐 24시간 계속 지속돼서 정말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조금 자살을 결심한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성사안도 사실은 정말 심각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성사안이라고 하면 근데 이성 간의 문제도 있지만 동성 간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사안 문제가 뭐냐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네. 둘만 있을 때 이루어지고 이래서 이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피해 학생이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역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도 좀 있어서 심각하고 또 이제 사실은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면 일상으로 저희가 느낄 때는 그냥 메시지로 네. 그냥 뭐 욕설이나 비하 발언 이런 정도인가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생활에 편리한 이런 앱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플랫폼에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폭탄을 보내는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중고거래 앱 굉장히 사실 유용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뭔가 물건을 올려서 이제 강매를 하고 또 그것의 특징은 저희가 근처고 거래를 하려면 개인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가지고 뭔가 집단 이렇게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위치 추적 같은 그 앱도 사실은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에 피해 학생을 등록시켜 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 이런 사례들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다. 정말 끊임없는 모습으로 진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 사이버 폭력의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증거가 명확하기도 해요. 네. 근데 역으로 증거가 아예 없기도 해요. 익명성에 기대서 뭔가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저격하는 글이 올라가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인적이네요, 진짜.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없으면 저희가 현행 제도 안에서는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피해 학생의 보호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같이 함께 따라오는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늘 있고 사실은 저희 기업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지금 많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뭐 네. ESG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안전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네.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책무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 들고 있고요. 네. 실제 학교에서도 욕구가 정말 많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사실은 매년 실태 조사를 해오니까 이런 것들을 수년 전부터 파악을 했고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나 사이버 폭력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인지를 해서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지금 학기 초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네. 600학급을 모집하는데요. 학교에서 신청 오신 게 7,000학급. 와. 10배가 넘잖아요. 이게 반가운 반증하는 건 소식이네요. 네. 학교 안에서의 그만큼의 욕구가 많다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미래 세대들 사실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네. 있는 시대고 뭐 디지털 세대잖아요. 보온 디지털 세대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 또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찾아보고 저도 관심 있게 보고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변에서 한국에서 못 키우겠다고.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 며칠 전에 이제 주변 이제 기자 선배들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지인이 피해 학생의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가해 학생한테 가서 우리 아이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 그만 괴롭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모님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동학대로. 네. 그래서 맞아요. 집행유예까지 가는데 뭐 시간이 꽤 걸리고 뭐 재판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네. 그냥 해외로 갈란다. 뭐 그런 맞아요.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아동학대로 신고되시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교사분들도 그렇게 이제 그쵸. 신고되시는 경우들이 그러면 안 돼라고 가르치다가 네,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 법치 국가고 이제 사적 복수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잖아요. 이제 네. 뭐 물론 얼마 전에 우리 되게 그 드라마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현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찾아가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피해 학생의 엄마다. 부모님이다. 그러면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 그러니까 학생과는 절대 말을 섞으면 안 가해 되는 학생? 거죠. 네, 가해 학생과는 네네. 말을 섞으면 안 네네네.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행은 그렇게 하면 가해 학생 측 부모님께서 우리 애가 위력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다. 너 빨리 무서웠다 그래. 심리적으로 아동학대다라고 하실 경향이 있어요. 어렵네요, 정말. 네,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모로서의 보호의 욕구와 제대로 된 교육의 그 범위, 그다음에 수준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으시면 당황할 수 있다. 피해든 가해든. 내가 평소에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가 돼가지고 아이의 욕구하고는 다르게 엄마가 행동하기도 하고 또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미리 유형도 보시고 대처법도 미리 조금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게 정말 빠르게 사실 해결하지 않으면 오래 가요. 피해든 가해든. 이게 정말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아직 초보 엄마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다. 내 자식이 가해자인 걸 알게 됐다. 네. 그게 좀 억울한 면이 있던지 뭐 아니면 뭐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랬던 거든지 내가 내 자식이 가해자인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친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같이 뭔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뭐 자식한테도 가르쳐줄 수 있는 최선의 그걸 하면서 뭔가 사과를 건넸을 때 그게 해결되지 않나 보죠?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해자 입장에서 사과를 건넨다고 생각하시면 네. 피해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늘 피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과 반성이 여러 개 항목 중에 늘 1순위예요. 근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 학생도 사과 받을 준비 이런 것들이 되어야 있어야 사실은 이제 되는 건데 섣부른 이제 가해 학생 측의 사과가 야 미안해 앞으로 마음 풀어 잘못했어 그쵸. 미안해 받아주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안 거죠.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 학생 측도 원하는 게 그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알려줘야 되지만 두 번째는 내가 반성과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바란다는 게 2순위로 가해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조사 결과 보면 그런 것처럼 이제 원하는데 방식은 피해 학생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 학생이 사과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마음이 치유가 됐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지. 뭐 피해 학생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가해 학생이 가가지고 내 사과 받아줘. 내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라고 하면 피해 학생 측에서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개인별로 많이 다르겠죠. 근데 괘씸해서 끝까지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 이 학교 폭력의 문제는 뭐 법률적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서로의 정서적 간의 그런 회복이 아니라 법적으로 끝나야 끝나는 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심의를 하게 되면 이제 처분이 나올 것이고 처분에 보면 여러 가지 처분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제 서면사과라는 조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이 처분과 상관없이 피해 학생들이 늘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나한테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미안은 한지. 그러면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 늘 궁금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과는 별도로 사실 그 피해 학생이 치유되려면 가해 학생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피해 학생 측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개인별로 다르죠. 준비가 돼서 사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서 사과가 지금은 당장 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번 사과했는데 제가 계속 안 받아줘.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괴로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학교폭력 피해 고통이 짧게 끝날 수 있지만 정말 길게 가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가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가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 학생 기다려주고 준비가 됐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언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최근에 사실 많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시는 성인분들 보면 궁금해 하시잖아요. 늘 그때 왜 정말 그랬는지. 지금이라도 사실 법률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 본인들도 알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증거도 불충분하고 없지만 그때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 마음을 사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피해 학생층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 이런 피해 사실들을 온전히 본인들이 증명하셔야 되는 게 또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내가 받았던 이 피해 경험들을 증거도 다 내가 모아야 되고 이것도 다 내가 증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이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그 말씀 하세요. 가해 학생은 지금 그냥 뭐 처분 받았고 조치 이행하고 그냥 평소처럼 또 평소보다 더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도 괴롭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뭔가 약도 먹고 있고 우리 집은 정말 계속 피해가 늘어만 난다. 이게 피해 회복이 아니라 정말 눈덩이처럼 이렇게 늘어만 나는 피해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게 너무 힘들다. 가정이 혼자 온전히 다 감내해야 되는 이런 고통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사회에서도 같이 이런 부분들 도와야 될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은 사실은 이제 학교 안에 테두리 안에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 그다음에 그 형제 자매들은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좀 도와주시고 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지역사회의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나서주시면 네. 우리 사회가 정말 비폭력 문화가 형성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괴롭힘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의 마음을 가늠하지 못해서거든요. 그 친구가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니까 그런 공감 능력이나 느끼는 기능이 없으니까 괴롭히는 건데 그게요.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내가 겪게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겪어봐야 알게 네. 되는 건데 그때 가서 겪어보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정말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사과하고 기다리고 반성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네. 빨리 해결이 됐으면 또 좋겠네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 또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이 가해 행위가 있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특별 교육이라든지 뭐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많은 학교폭력 사안들이 사실은 이제 위중한 것들도 많지만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학교 안에서 교육적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 교육적 해결에 혹시 네. 부모님 교육이 포함되지는 않나요? 학교 안에서 마치는 거는 부모님 교육이 안 들어가요. 학교 안에서도 부모님이랑 같이 교육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나는 60%에서 70%의 사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안들도 그 후속 조치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그다음에 부모님들에게 이런 교육, 그다음에 당사자, 학생 당사자가 다시는 재발 방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교육적인 특별한 교육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 본인한테 이렇게 문제를 치우쳐서는 안 되고 네. 이런 제도들 학생이 재발 방지하고 정말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실제적으로는 피해 학생이 원하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미안해 이렇게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사과와 용서하는 교육들, 용서받는 교육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더 큰 거지 학교 안에서 가해 행위했던 학생들에게 뭔가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회 전반의 이런 교육들에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네. 이 프로그램의 질,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교육, 그다음에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교육하시려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렇게 교육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 안에서 혼자 다 해결하시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학교 전담 기구의 또 전문성을 좀 강화해서 외부에 이런 전문가들도 들어가시고요.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SPO 제도가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조금 개입하게 해서 학교에서 혼자 이렇게 정말 힘드세요. 힘드시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이런 역량들을 같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학교 안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으로 이렇게 책임교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 그다음에 상담교사분들의 고충, 뭐 부족한 인력 이런 것들은 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뭐 SPO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한 말씀 조금 첨언을 해드리면 SPO가 2012년에 들어갔거든요. 2012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고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뭐 상담교사도 많이 확충되고 하면서 SPO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SPO 분들이 사실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는. 예전에 이제 소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학교 안에 왜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일진, 성인 그 폭력 조직과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뭔가 동생을 만들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화들 SPO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가해 학생 선도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셨고 뭐 졸업식에 뭐 던지고 뭐 이렇게 폭력적인 문화들 학교 안에 사실 만연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문화들을 비폭력 문화로 바꾸는데 우리 경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십니다. 현재 한 분이 이제 학교 한 10개
함께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교폭력 그 전담 경찰관 분들에 대한 증언과 함께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조금 개선이 되면 실제적으로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요.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예방 교육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역할들에 정말 큰 공을 세운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증언도 좀 필요하다. 제가 뭐 경찰과 상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다 보니 느껴져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뉴스에서 봤나요? 중국은 학교 폭력을 하면 가해자 부모를 처벌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맞나요? 네. 좀 다른 네. 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 나라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 좀 참고해 볼 만하다 하는 나라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뭐 말씀하신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까지도 처벌하는 나라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경고하다가 네. 더 그게 지속되면 이제 벌금을 부모에게 네. 매기는 이런 나라도 있고 이제 네.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제 엄벌주의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적 해결을 또 강조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내놓을 대책에서도 사실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가해 학생 엄정 대응이잖아요. 네네. 뭐 필요하죠. 당연히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거 필요한데요. 이 엄정 대응이 또 모든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정답은 또 아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 소송이 더 증가할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 이 엄정 대응이.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학 진학을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예방책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저도 들고요. 다만 이 학교폭력 처벌의 최종 목적이 대학에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는 대학 진로와 상관없는 가해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또 말씀드리게 되지만 이 학생들에 대한 재발 방지와 반성을 이끌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더 시급한 것이고 처벌의 최종 목적이 대학 진학으로 귀결되는 것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아니지 않나. 네. 피해 학생 우선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에 더 중심을 둬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재발 방지, 반성을 이끌기 위한 교육이 더 시급한 것이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요 얘기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살짝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그리고 좀 칼을 빼들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사실 본부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이 현장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책에 이런 정책이 반영되면 정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가해 기록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네. 중심에 있어요. 이것을 이제 2012년에는 최대 10년까지 하다가 이제 지금 차츰 내려갔고 지금 현재는 최대 기간이 2년 정도인데 이것을 늘리냐 마냐 언제까지 늘리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주요한 이슈인데 이것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피해 학생은 계속 괴로운데 가해 학생은 아무런 거 없이 사실 일상을 하고 있다는 이 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은 이제 이 기록을 할 때요. 또는 삭제를 할 때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피해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 학생 회복 정도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성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가 보완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사과와 반성을 했는지 상세하게 조금 기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삭제할 때는 피해 학생의 회복의 정도나 피해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가해 학생 측에서도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피해 학생이 이만큼 아직까지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피해 학생 사실 그 가해 학생도 중요하죠.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 회복이 사실 늘 1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가 물론 이제 세계 영역에서 대책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 학생 회복 중심 대책이 사실은 더 많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제도에서는 조금 보호받지 못하는 그 약간의 공백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신고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그 기간들, 그 다음에 이제 사안 처리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공백이거든요. 네. 또 이 중에서 사후 관리가 사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까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게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후 관리가 사실 잘 안 되면 피해 학생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이 학생을 보는 또 다른 피해 학생은 어떻게 느끼겠냐 이거죠. 아, 내가 얘가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고 제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현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이 사후 관리 모니터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도움을 저희가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피해 학생이 늘 원하는 거, 진상 규명을 하고 분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완이 돼야 되고, 이제 피해 학생의 사실은 회복의 정도가 지금은 객관해야 된 지표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학교폭력 피해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개인의 차이도 있고 또 가정 차이도 있고 학교 뭐 차이도 있고 지역 차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지역별로 차이가 그대로 나게 둘 수는 없잖아요. 학교폭력 피해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일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실 피해 학생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할 수 있는 지표들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복 수준을 조금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지 또 회복됐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공표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피해 전담 센터도 사실 정말 많이 부족해요. 이제 전국에 사실 통합형으로 지금 집중해서 받을 수 있는 센터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학교폭력 피해는 상담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합적인 접근, 그다음에 전문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 전담 센터가 못해도 시도별로는 조금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드위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상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전화 받아주시는. 네. 이 시간에도 사실 이걸 클릭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갈이 하시면서 네. 보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 학교 폭력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 아니면 이미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 마음의 응어리에서 풀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한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공감하지 못하고 괴롭히고 있는 근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학생이든 성인이든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 예. 저희가 사실 늘 말하지만 피해받은 게 본인의 잘못은 정말 절대 아니에요. 탓하지 마시고 뭐 내가 정말 키가 작아서 뭐 소심해서 내가 정말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소심하거나 키가 작아도 폭력을 받을 이유는 정말 전혀 없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 잘못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나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전화나 문자는 117이나 1388이라는 번호가 있고요. 저희 푸른나무 재단이 운영하는 것은 1588 9128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게 전화나 문자가 힘들면 앱도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운영하는 그 사이버 폭력 예방하는 푸른 코끼리라는 앱도 있고요. 또 다 들어줄게라는 앱도 있어요. 상담 앱도.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하셔서 조금 도움 요청하는 문을 두들기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고요. 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 우리 학생들은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피해에 노출되거나 피해받을 이유가 절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고 학부모님들께는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아이의 작은 이런 변화들 알아차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양상이나 대처법 이런 것들 조금 요 영상 보시고 나서 네. 다른 거 넘기시기 전에 한 개 정도는 관련한 영상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뭐 많이 접하던 얘기들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이 안에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앞으로 정책에서 반영돼야 할 부분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거 저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말하기 어렵고 주변에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모님은 내 자식의 일을 도왔을 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고맙다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라서 힘든데 부모님까지 더 힘들게 그런 거 없어요. 맞아. 내 자식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주변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주변에 어른,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면 푸른 나무 재단에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되고 가해 학생분들에게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내가 빛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방송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프로TV 신과 대화 오늘 학교폭력의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푸른나무 재단의 최선희 상담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